썰록 해적을 잡으려고 해적왕을 고용했더니 국가공인 해적이 된 영국.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1550년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백성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 해적 소탕을 명령했습니다. 지엄하고 정의로운 군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탕 작전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해적들한테 공문서를 한 장 발급해줬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 스페인 배 털어도 단 수익의 일부는 왕실에 납부할 것. 서명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해적 소탕을 명령한 여왕이 동시에 해적 활동을 국가 공인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그 국가공인 해적 중 한 명인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훗날 여왕에게 기사자귀를 받습니다. 스페인 배를 수십 척 털고 스페인 항구를 불지르고 수백만 파운드어치 금과 은을 빼앗은 그 해적이 일어서시오를 듣게 된 것이요.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이를 보고 당연히 항의했습니다. 그 자는 해적이요. 당장 처형하시오.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드레이크 그는 탁월한 탐험가이십니다.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적단 본거지가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황당한 선택이 어떻게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영국은 어떻게 그 작은 섬나라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지? 하는 의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50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중기 무렵. 당시 세계의 바다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나왔고 그 보물들을 실은 갈레온 선단이 대서양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페인의 해군력은 유럽 어느 나라도 감히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무적함대 아르마다였습니다. 그 옆에 영국이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스페인이 삼성이라면 영국은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 과분한 비유예요.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해군은 빈약했으며 스페인 왕은 영국을 아예 유럽의 변방 섬나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어 보이는 섬나라가 100년 뒤에는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최강 해양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에 해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에 발을 딛는 순간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엽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었고 스페인은 즉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가 1494년에 발표한 토르데시아스 조약, 지구를 세로로 반뚝 잘라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 것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나머지 나라들 해당 없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황당한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냐고요? 네, 발휘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군사력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스페인의 갈레온 선박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갈레온은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 전함이자 화물선이었습니다. 길이 30에서 50m, 무게 200톤에서 600톤, 대포를 30문에서 50문씩 달고 다녔습니다. 이 배들이 무리를 지어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은의 선단, 골드 플리트, 한 번에 수십 척이 함께 이동하며 보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매년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운반되는 은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16세기 후반 기준으로 연간 300톤에서 많게는 1000톤에 달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금고는 말 그대로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이 다른 나라들의 눈에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을지는 상상이 가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 황금 선단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스페인 해군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558년, 25살의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좌에 오릅니다.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방탕하게 써대고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전쟁을 치르느라 탕진해서 왕실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국채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 상황. 군함을 새로 짓는다? 엄두도 못 냈습니다. 군사력도 빈약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전함 숫자는 스페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메리 여왕의 남편이었던 인물로 영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가톨릭 세력,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개신교 영국을 이단 국가로 봤습니다. 언제든지 종교 전쟁의 명분으로 영국을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페인을 약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국의 재정도 채울 수 있을까? 직접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고 그냥 두기에는 스페인이 너무 강해지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해에 이미 있는 사람들, 이미 스페인 배를 터는 사람들, 아무런 국가의 허가도 없이 그냥 바다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해적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대담하게 스페인을 털 것이고 그 전리품 일부가 내 금고로 들어올 테니까. 그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 뻔뻔하며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산호획증, 레터 오브 마르크. 이 낯선 단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호획증이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letter of mark, letter of mark. 국왕이나 여왕이 특정 개인에게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귀하는 이로써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고 그 화물을 탈취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단,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왕실에 납부하시오. 그리고 이 증서를 지참하는 한 귀하는 해적이 아닌 사략선원, privateer로 보호받습니다. 요약하자면 합법적으로 털어도 됩니다. 단, 왕실의 수수료를 뭔가 지금도 어디선가 본 구조 같지 않으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이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본사인 왕실이 브랜드, 면허를 주고 가맹점 사략선이 영업을 하고 수익의 일부를 본사에 내는 구조. 16세기 바다판 프랜차이즈 해적업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얼마나 영리한 설계였냐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영국 왕실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배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전 실패에도 왕실 손해는 없습니다. 사략선이 스페인에 잡히면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불운입니다. 왕실은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스페인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략선이 스페인 배를 털면 영국 정부는 저 사람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왕실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이익을 챙기면서요. 셋째, 사략선원들 입장에서도 합법이라는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잡히면 그냥 해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산호획증이 있으면 잡혀도 나는 국왕의 명을 받은 사략선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인정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였지만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략선원이 처음 왕실의 주목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입이 딱 벌어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540년 잉글랜드 데번셔에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가난했냐면 드레이크가 어릴 때 가족이 배 한 척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육지에 살 집조차 없었던 거죠. 그 소년이 어떻게 됐냐고요? 35년 뒤 그는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와서 여왕에게 기사자귀를 받습니다. 그것도 배 위에서, 탈취한 스페인 금화와 보석들이 쌓인 배 위에서. 드레이크가 처음 바다에 나간 건 10대 초반이었습니다. 상선 선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경험을 쌓았고 1560년대 초에는 사촌인 존 호킨스와 함께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끔찍한 범죄입니다만 당시엔 합법적인 교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500년 호킨스와 드레이크의 선단이 멕시코 산 후안데 울루아 항구에 들어갔다가 스페인 해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배의 대부분이 격침되고 선원 상당수가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드레이크는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증오, 복수심, 그리고 기회를 받습니다. 맞아. 스페인이 나한테 했던 짓을 내가 스페인한테 돌려줄 수 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1572년 드레이크는 산호 핵증을 들고 카리브해로 향합니다. 목표는 스페인의 금과 은 수송로, 이른바 은의 항로. 이후 그가 벌인 일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입이 벌어집니다. 파나마 지협을 몰래 넘어가서 은 수송대를 습격합니다. 노새 수십 마리에 실린 은덩어리를 통째로 털어갑니다. 그것도 항로 한복판에서. 대놓고 낮에 스페인 식민지 마을들을 습격해서 금고를 털었습니다. 스페인 배들을 납포하고 화물을 가져간 뒤 배는 돌려줬습니다. 왜 배는 돌려줬냐고요? 배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번거로우니까요. 드레이크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77년 그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직접 허가를 받고 세계 일주에 나선 겁니다. 명목은 탐험. 실제로는 스페인의 태평양 쪽 식민지들을 털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태평양 항로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젤란 해협은 너무 험해서 아무도 그쪽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미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허를 찌릅니다. 황금의 후드, 놈브레 데 디오스부터 시작해서 카이아오, 리마, 파이타, 스페인 식민지 항구들을 줄줄이 털어댑니다. 가장 유명한 건 카카푸에고호 나포 사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송에서 직접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스페인의 수송선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 배 한 척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금 80파운드, 은 26톤, 귀금속 13상자, 진주와 에메랄드 수십 킬로그램. 한 배에서요. 드레이크는 이것들을 몽땅 싣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인도양을 지나 아프리카를 돌아 1580년에 영국 플리머스 항구로 돌아옵니다. 마젤란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를 일주한 탐험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해적질하면서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레이크의 배에 직접 올라와서 그 위에서 기사자귀를 수여했습니다. 드레이크의 배에 실린 보물들이 영국 왕실에 안겨준 수익은 약 60만 파운드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 연간 세입이 약 30만 파운드였다는 걸 생각하면 드레이크가 한 번의 항해로 왕실 연간 수입의 2배를 가져온 겁니다. 이쯤 되면 스페인 왕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가시겠죠.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공인한 해적이 자국 선박들을 마음대로 털고 식민지를 습격하고 거기다 기사자귀까지 받았습니다. 외교적 항의를 해도 여왕은 그분은 탁월한 탐험가이십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580년대 중반 드레이크가 도를 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1587년 드레이크는 스페인의 카디스 항구에 직접 쳐들어갑니다.
카디스는 스페인 남서쪽의 핵심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적 함대가 집결 중이었습니다. 영국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 함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드레이크는 그 항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서 무려 37척의 스페인 선박을 불태웠습니다. 식량과 보급품 수천 톤을 파괴했습니다. 그 자신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스페인 왕의 수염을 태웠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의 영국 침공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약 드레이크가 카디스를 기습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88년 무적 함대가 영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아르마다 해전, Defeat of the Spanish Armada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영국이 이긴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드레이크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카디스 기습으로 스페인의 보급품 상당수가 파괴됐습니다. 수만 명의 무적 함대 병사들은 신선한 식량과 물 없이 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전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전투 당시 영국 해군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전직 해적이 영국 해군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게다가 드레이크는 스페인 선박 나포를 통해 그들의 전술과 배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페인 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무적 함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영국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서쪽 해안에서 강력한 폭풍이 스페인 함대를 박살냈습니다. 130척으로 출발한 무적 함대 중 절반 이상이 폭풍에 침몰하거나 난파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개신교 영국을 도왔다는 신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개신교의 신이 카톨릭 스페인을 물리쳤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적 함대의 패배 이후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무적 함대 한 번 졌다고 곧바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해군은 절대 무적이라는 신화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략선 제도는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드레이크의 성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산호액증을 신청했습니다. 영국 항구에는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스페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단련된 해전 전문가들, 그리고 이 사략 선원들, 이 경험 많은 항해사들이 나중에 영국 해군에 중추가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영국 해군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세계 최강이 된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사략선 활동을 통해 축적된 실전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드레이크 한 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해적으로 시작해서 사략선원이 됐고 해군 제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완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이 얻은 것은 금과 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항로 정보, 외국 항구의 지형,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는 법. 이 지식들이 영국을 바다의 제왕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드레이크와 그의 동료들이 털었던 스페인 배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까요? 스페인이 어디서 그 금과 은을 얻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 스페인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금은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계시죠? 정복, 학살, 강제 노동.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털었던 건 사실은 원주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든 보물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보물을 스페인한테서 빼앗아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영국 여왕은 그걸로 왕실을 살찌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악당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역사는 늘 그런 식입니다. 영웅과 악당의 경계가 어디서부터인지 모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 여왕은 바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해적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즉, 무질서가 질서를 만든 겁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해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국제법 위반, 약탈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영웅, 탐험가, 기사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역사에서 영웅과 악당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호획증이라는 제도는요, 참 기막힌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적 폭력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구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냐면 산호획증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1856년에야 폐주됩니다. 파리 조약, Declaration of Paris을 통해서요. 무려 300년 가까이 국가 공인 해적 제도가 운영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 영국은 훗날 19세기에 세계 최강 해군을 앞세워 바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질서를 세웁니다. 이른바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 주도의 평화, 어느 나라 선박이든 공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 그런데 그 바다의 자유 원칙을 앞장서서 외친 나라가 불과 200년 전에는 스스로 국가 공인 해적 제도를 운영하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질서를 세운 건 국가의 힘이었지만 그 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질서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을 가장 먼저 어긴 자가 훗날 규칙을 정하는 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국의 선택이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였을까요? 저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500년 전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전혀요. 첫 번째 시사점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간 폭력의 경계는 늘 흐릿했습니다. 산호획증은 사라졌지만 그 구조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블랙워터, 바그너 그룹, 국가가 직접 하기 껄끄러운 일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구조.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폭력의 위임. 드레이크와 산호획증, 바그너와 민간 군사 계약. 형태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국가는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 시사점. 오늘의 규칙을 만드는 자는 어제의 규칙을 가장 많이 어긴 자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 질서, WTO 체제, 자유무역 원칙. 이것들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나라들이 누구죠? 미국, 영국, 유럽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먼 방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식민지 착취, 강제 개항, 불평등 조약.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규칙이 없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 규칙을 만들었다. 이게 역사의 많은 강대국들이 공유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스페인의 황금 항로를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약소국. 영국이 해적들에게 산호획증이라는 면허를 발급해서 합법적 약탈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의 최대 수혜자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영국의 영웅이 됐고 그가 가져온 보물들이 영국 왕실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스페인의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략 선원들이 쌓은 실전 경험과 항해 지식이 영국 해군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영국이 200년 뒤에는 바다의 자유를 외치며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해적이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규칙을 어기면서 성장한 자가 규칙을 만들고 무질서 속에서 탄생한 질서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드레이크라는 인물이 참 묘하게 느껴집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버림받은 섬나라의 해적이 되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여정이 황당하고 뻔뻔하고 야비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통쾌하기도 합니다. 체제의 틈새를 정확히 이용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홍해를 오가던 평범한 상인들.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웅의 서사 뒤에 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드레이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영웅, 해적, 아니면 둘 다? 여러분의 한 줄 평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실수. 팔았던 나라가 나중에 세계 최강이 됐는데 정작 자기가 판 땅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